희망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희망경제 학교에 서 과연 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데 현실 바로 여기에 있는데 어떤 그 목표를 가지면 이제 희망을 가진 것이고 목표 자체가 없으면 이제 뭘 포기하게 된 거죠.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지 달성하려는 그 길이 이제 마음속에 있어야겠죠. 내가 뭐 김포시장이 되겠다 뭐 이런 희망이 있으면은 몇 년 뒤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될 것이냐 이런 게 영어로 이제 패스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컨대 뭐 10대는 저기 한 분 계신가? 저기 정답게 하시는 분은 20대 같고 저기는 30대 같고 40대 이상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 눈에. 맞습니까? 네. 자,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불문하고 나이가 적든 많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희망은 다를수록 다양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희망이 다양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그 사회는 뭔가 기울어져.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잘못된 데로 빠질 수 있는 불건전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목표는 다양할수록 좋겠고요. 그러면 그 다양한 목표에 대해서 현실에서 달성하는 길도 다를 것이고 그러나 그럼 길을 그냥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김포시장님이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뭐가 필요하냐? 또 하나가 필요한데 이게 목표가 필요하고 달성하려는 길이 마음속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작심삼일 하지 말고 계속 밀고 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영어로는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 희망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목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낮다고 폄하할 수도 없고 높다고 또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근데 이 두 가지 희망의 3요소 중에 목표 달성 경로 동기부여 중에 목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왈가왈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네, 달성 경로가 중요하시다. 예. 또 다른 분 달성 경로라면 이런 거겠죠. 여기서 예컨대 좀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강남 압구정동 재건축하면은 그 뭐 30평짜리를 사야겠다. 그런 목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다 달성 경로입니까? 김포는? 저기 10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기부여요? 예. 뭐 하여간 다음에 뭐 아직도 왈가왈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누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요새 와서 다수 설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달성 경로는 예컨대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현실이
이게 험난한 길이 놓여져 있을 거예요. 목표가 똑같은 경우에, 김포시장의 경우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면은 예컨대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그 흙수저냐, 금수저냐, 뭐 은수저냐 따라서 달성 경로가 많이 다를 텐데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할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다르겠죠. 비포장도로라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공정한 사회라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불공정한 사회라면은 아마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달성 경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사회에 따라서 다를 것도 같네요. 지금 방금 생각했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희망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를 보면은 현실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김포 시민이시고 일부 공무원이 계시고 뭐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도 비슷비슷하고 뭐 차이라면은 일부는 집을 가지고 계시고 일부는 세입자시고 뭐 그 정도 차이겠죠. 자, 현실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양극화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사촌들이 몇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비슷한 똑같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낳았는데 아버지 세대 그리고 여러분 세대 지내는 동안 어떤 분은 뭐 압구정동에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처럼 김포에 사시고 또 어떤 분은 고향에 아직도 사신다든가 또 멀리 어느 다른 타양 지방에 비수도권에 어디 가서 세입자로 사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두가 다 인간은 평등하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크게 썼더라고요. 행복도시라고 했던가, 뭐 행복김포라고 했던가. 방금 사진 찍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 크게. 반가웠어요. 뭐 희망은 결국 행복하고 통하는 거죠. 행복의 내용은 각자 또 다르겠지만. 요새 뭐 청와대에 계신 분이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의, 경제 정의가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달성 경로는 그럼 양극화된 경제를 많은 사람이 행복한 뭐 100%가 행복하다는 건 그건 뻥이고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뭐 노벨 경제학상 받고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 사람 다 한국에 모셔와도 그건 안 되고 어쨌든 최대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은 그 길이 뭐냐 이거죠. 그 길을 저는 경제도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민주주의. 뭐 다른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라고도 하고요. 그 내용은 경제가 축구장처럼 평등해야지 골프장처럼 기울어지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공정하고 또 공정하게 이게 적용이 돼야지 어떤 선수는 반칙을 해도 봐주고 어떤 선수는 반칙을 안 했는데도 반칙이라고 뭐 옐로우 카드를 내거나 퇴장시키고 하면은 이 목표 행복이나 경제 정의를 달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모티베이션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는 이 경제 주인인 방금 인터뷰 때도 말씀을 했는데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거든요. 권력이 한 가지면은 모든이란 말을 쓰지 않았겠죠. 근데 권력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든 권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5번 하셨으니까 모든 권력에 대해서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무슨 권력 이렇게 참 힌트를 더 드리면 진하게 드리면은 2자 땡땡 권력. 옆에 계신 분. 예, 정치 권력. 자, 그 다음 줄 2분이 상의하셔서 그 다음 줄 미리미리 다 하세요.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권력을 행사하신 적이 있나요? 경제 권력. 좋습니다. 제 가방을 좀 가져오십시오. 자, 그 다음 분, 2분. 자,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사회 권력, 문화 권력, 정보 권력. 예컨대 정보 권력. 아마 예, 정보 권력. 넓은 의미.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분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정보 권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뭐 국가정보원, 지금 뭐라고 하나 이거를. 네,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헌법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정치 권력도 국민에게 있고 경제 권력도 국민에게 있고 사회 권력도 국민에게 있고 정보 권력도 국민에게 있고 그 중에 일부인지 어쨌든 또 다른 건지 지식 권력이 있다면 그건 뭐 대학 교수나 뭐 총장에게 있는 거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민에게 있는 겁니다. 시민에게. 네. 그래서 그 주인들이 그걸 행사를 해야지. 행사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하면 힘이 적으니까 심부름꾼들이 무시를 하니까 참여하고 연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강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얼개입니다. 자, 여러분 뭐 짧게는 10여 년, 여기 10여 년 또 길게는 7호선, 요새는 7호선이라고도 않고 뭐 그냥 7층에 산다는데요. 자, 하여튼 짧게 또 길게 살아오시면서 우선 인생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 축구처럼 전반전, 후반전이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 후반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전반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전반전에 학교에 다니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이제 이러는데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단계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은 이 대학에 가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비정상이죠. 고등학교까지 12년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에서 여기 고등학생이 지금 현재 자녀가 고등학생이건 손 들어보세요. 다 대학생 이상이에요? 고등학생? 아, 저기 계시네. 아, 몇 학년이에요? 1학년입니다. 예. 그럼 내년부터 등록금이 안 받나요? 학교에서? 지금 뭐 고3 2학기부터 뭐 금년부터 안 받는다는 것 같은데 그럼 후년부터 안 받게 되는지 내년부터 현재는 얼마쯤 냅니까? 크게 좀 얘기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동이체 걸로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요? 대개 얼마예요 요새? 3개월에 약 50만 원, 한 1년에 약 200만 원. 예. 어쨌든 뭐 여러 해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쨌든 금년 하반기부터 2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55년, 56년 전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3개월 등록금이 450원. 우리가 약 55년 동안 한 100배 올랐네요. 그죠? 고등학교 등록금이. 많이 올랐네. 근데 55년간 압구정의 그 아파트 값은 뭐 한 50배 올랐나요? 몇만 배 올라갔을 겁니다. 몇만 배.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들고요. 그 등록금 같은 직접 비용 말고 이제 대학에 가면 여기서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대학교 그 이상을 말한 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취직을 할 때에 비해서 대학교 4년을 간다 하면 대학교 등록금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비용이 드는데 우선 4년간 취직해서 버는 돈, 그거를 벌 돈을 못 버니까 그것도 포함한다면은 이 대학 4년의 기회 비용은 대학 등록금보다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대학 등록금도 전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에 비해서 뭐 1, 2등을 다투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공짜이거나 오히려 생활비까지 주는 독일의 대부분의 주나 이런 데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2배, 3배 되는 그 이유를 과연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알지? 이 교육이 균등해야 한다. 이 얘기를 벌써 100년 전, 우리가 지금 3.1 운동 100년인 해인데요. 거의 1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품고 그 삼균 사상을 쭉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헌법에도 넣고 해방 뒤에 재헌헌법에도 넣고 한 분이 이제 조소왕 씨인데요.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균등에는 특히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정치균등, 경제균등, 교육균등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이 부모님이 이제 지원해 주시는 환경에서 뭐 지원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각자 뭐 대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간다면 본인이 학비를 버느냐 부모가 전적으로 대느냐, 금수저면은 뭐 전적으로 부모가 되고 직장도 다 알아서 KT든 뭐 강원랜드든 취직시켜주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다 결혼비용 몇 억, 또 아파트 몇 억짜리 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전부 뭐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도 있습니다. 아름다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양에 비해서는 많이 다른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어린 나이에 뭐 예컨대 고아라든가 하여튼 고아가 아니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무직자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1번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고학을 하고 쭉 이렇게 다녀야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비교우위라든가 기회비용, 비교우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두 가지만 아시면은 경제 언론의 핵심을 알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뭐 아주 높아졌고요. 자, 집값.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기냐? 왜 강남 집값이 김포보다 비싼가?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데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데 갓 물주가 초등학생의 꿈인 나라. 뭐 지금 서울시장을 한다는 사람은 작년 여름에 지에 있었나요? 한 달, 옥에 있었나요? 고에 있었나요? 뭔지 아세요? 지옥고.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지는 지하실이죠. 반지하를 포함해서. 옥은 옥탑방. 고는 뭐예요? 고시원, 뭐 고시텔. 근데 전국의 빈집은 점점 늘어나고요. 경기도는 지금 수도권인데 군마다 시마다 전부 다르겠죠. 자, 뭐 이런 게 어쨌든 다 누구나 선택해야 하고요. 그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또 차를 사는데 뭐 벤츠를 살 것이냐, 뭐 중고차 100만 원짜리를 살 것이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차. 한국 분들은 과시를 해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반을 있다 왔는데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저도 늦게 공부했는데 저보다 더 늦게 공부한 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뉴욕 변두리 어디 가서 이제 목사를 하시는데 그 신도들이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모양이에요. 한국 분들이 이런 과시 소비를 하는, 해외 나가서도 과시 소비하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죠. 고급 수입차, 명품, 골프채,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났는지.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요새 남자까지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 사회에서 각자가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선택을 할 때 돈이 어떤 건 더 많이 들고 어떤 덜 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미리미리 저축을 해놔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반전에서 이제 후반전으로 와서 노인 빈곤율이 거의 절반으로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위고요. 우리 연금 개시 연령이 뭐 65세입니까? 60세입니까? 국민연금. 그 전에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의 직업이 연금을 받는 연령 이전에 하니까 문제고, 연금을 받아도 너무 연금이 적어서 문제고요. 그래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2011년에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8년 전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경향신문에 1년도 안 가서 뭐 5포, 3포에다가 내 집 마련 포기, 스펙 쌓는 거 포기, 경력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7포. 아예 취미생활도 않고 친구 만나는 거, 인간관계 유지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다음에 7포 이상, 8포에서부터 99포, 100포까지. 거기에 꿈도 포기하고 희망마저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됐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은 뭐 여기에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희망경제학교에 여러분이 오시고 이제 졸업을 코앞에 두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헬조선이란 말, 수저계급론 이렇게 생겼고요. 작년에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작년의 정점이고 금년부터 감소한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살고 계신 겁니다. 금년부터 이 기간 동안 남자든 여자든 다 원하면은 생산 활동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때는 14세 이하는 아동이라고 보는 모양이에요. 65세 이상은 이것도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 이게 높아지면은 이걸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국제적으로 아직도 똑같습니다. 작년이 피크고 조금씩 줄어들어서 3,700 몇십만이었던 게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총 인구도 따라서 줄어들고요. 총 인구 중엔 외국인도 있는데 외국인을 빼면은 이미 이것도 금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지금 봅니다. 외국인을 빼면. 외국인을 포함했을 때 한 10년간 현 수준에서 한 4, 50만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셋 중에 지금까지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주는 것보다도 더 이게 인구가 빨리 꺾였기 때문에 이 중에 아무리 현 대통령과 다음 대통령이 노력을 해도 이 중에 파란 선보다도 더 급격히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희망 경제하고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 각자 인생관에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보는 행복의 조건에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UN을 무대로 매년 행복 순위를 100여 나라에 대해서 행복 순위를 발표하는 제프리 삭스를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나라마다 식료품 값도 다르고 집값도 다르고 하니까 구매력으로 조정한 1인당 소득. 근데 그거 말고도 5가지 변수가, 중요한 변수가 있다. 두 번째,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예컨대 70%는 있다고 그러고 30%는 없다고 그랬으면은 이제 그걸 묻고 그 다음에 또 묻으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냐? 10점 만점에 당신은 현재 행복한 걸 몇 점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는 6점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계량 분석,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중요한데 건강한 수명. 여기는 다 건강하신 거죠. 저도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명은 많이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그렇게 생각한 만큼 길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좀 요 앞 페이지까지 한 일상생활에서 선택의 자유. 경제적인 선택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선택에서 얼마나 자유로우냐. 그 다음에 기부활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기부활동을 안 하면,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기부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포시가 깨끗하다. 계단에도 써 있더라고요. 청렴은 늘리고, 부패는 줄이고, 뭐는 늘리고, 계단에 써 있던데. 하여간, 부패, 이 나라의 주인의 심부름꾼인 공무원들이 부패하면 안 되겠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 다음에 기업의 부패도 안 되겠죠. 한국은 현재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유착 해가지고 이 부패한 이건 국가 투명성 순위도 50몇 등인가 하고 그것도 한국 사람의 행복한 거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BTS 대표, 여러분의 행복은 상식에 기반하길 바란다. 공공의 손에 해를 끼치고 본인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욕망, 뭐 마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또는 뭐 성접대를 받는다든가,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느 대학에 가서 졸업생들한테 한 얘기가 아닌가, 또는 입학생한테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것이 결국 희망경제의 목표고요. 이 경제라고 하니까 이 중에 뭐 일본도 중요하고, 근데 여기 양극화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요. 뭐 부패가 양극화에 좀 기여를 하겠지만은, 이 자료를 만들 때쯤 한두 달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어느 신문에 난 겁니다. 제가 여기 어디 뭘 썼을 텐데 출처를, 어느 신문에 났는지 이게. 자, 우리가 7등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 7번째로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된 거예요. 작년에.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뉴스 보셨죠? 네. 미국이 현재로 보면은 뭐 이게 한 1, 2년 전에 통계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통계고 다른 나라는 작년일 수도 있고 재작년일 수도 있고요. 미국이 1인당 6만 달러 이상.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백인 중에 좀 못 사는 사람들 표를 많이 얻었고, 재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재선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미국이 10,000달러가 된 거는 1980년 이전에 제일 먼저 됐어요. 우선 먼저 된 일본이 이제 10,000달러가 된 순서로 보면 미국이 78년쯤, 독일이 1, 2년 뒤에, 프랑스도 비슷하네. 영국은 또 프랑스보다 1, 2년 뒤에, 일본은 영국보다 2, 3년 뒤에, 이탈리아는 일본보다 한 6, 7년 뒤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여기 스위스는 안 나와 있죠? 왜?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니까. 스웨덴, 덴마크, 북구 다 안 나와 있고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다 안 나와 있죠. 5천만이 안 되니까요. 중국은 인구가 인도는 높지만 그 소득이 10,000달러도 안 되니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달러 이상에서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거예요. 우선 3만 달러고, 여러분이 가족이 애를 둘을 낳으셨다 하면은 4인 가족인데 작년에 12만 불을 벌었어요. 작년 환율을 1,000원으로 좀 깎아주더라도 1억 2천만 원 벌으셨어요. 평균인데. 뭐 제가 짐작한 데는 4인 가족에 1억 2천만 원, 헛벌이면 한 가장이 1억 2천만 원 벌어야 하고, 맞벌이면 두 분 합해서 뭐 7천만 원, 5천만 원 합해서 1억 2천만 원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가정 많지가 않을 거예요. 뭐 70% 이상이 3만 달러 이하로 가구당, 그러니까 1인당 하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양극화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7번째를 했는데 크게 뭐 축하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병구라는 KDI의 학자가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 건데요. 국제 비교를 하니까 한국의 세계 행복 보고서, 유엔에서 나오는 겁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3년으로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41위였던 게 2015년부터 17년까지
57위로 내려갔다가 작년 이걸 각각 1년씩 늦춰서 2016년, 2018년은 조금 57위에서 54위로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54위로 하더라도 한 7, 8년 전에 41위에 비하면 많이 내려갔죠. 좀 관심을 가질 만해서 여성도 계시고 남성도 계신데, 자, 여성 중에는 30대 여성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20대, 그 다음에 4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여성은 30대, 20대, 40대 여성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KDI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UN 조사하고는 별도로. 남성은 현재만 보겠어요. 현재 20대 6.5점 평균, 30대 6.7점, 40대 6.5점, 50대 6.4점, 60대 이상 6.2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30대가 제일 남자는 상대적으로 행복하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이건 보건사회연구원인가요? 여유진이라는 여성 학자가 최근에 발표한 건데요. 북구에서 이제 사회민주주의, 줄여서 사민주의를 하는데 그 복지국가죠. 그 나라의 국민들은 행복도가 평균적으로 높고, 그러나 예컨대 스웨덴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차이를 이제 행복 불평등도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행복하고 불행한 그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좁더라, 낮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균 행복도도 50몇 등이고, 반면에 한국 사람 중에도 행복한 사람은 무지하게 행복한데 불행한 사람은 아주 불행해가지고 그 차이가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지국가냐, 또 그 사회, 국가를 신뢰하느냐 여부와 행복 간에, 복지국가이면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하면 행복한 이런 선순환이 있고, 우리 국가는, 한국은 복지국가도 못 되고, 따라서 서로 또 국가도 신뢰할 수 없고 서로도 신뢰할 수 없고 행복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악순환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극화는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옛날부터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했는데 뭐 그건 지금도 유효한 거죠. 옛날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농경사회에서도 그랬는데요. 그때 자기 농토는 똑같은데 사촌의 농토가 2배, 3배로 되면 뭐 배만 아프겠어요. 네.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지금 이 산업사회에서 그 전에 논밭 사는 게 지금 뭡니까? 결국 아파트 사고 상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그 없는 것 자체로 기본적인 생활을 못해서 힘들어서 불행하지만, 또 중산층인데 자기 노력에 비해서 딴 사람은 뭐 여고 동창생, 뭐 대학 동창생은 분명히 노력을 덜 한 것 같은데 더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다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국민 총행복의 적이 양극화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서로 사회가 분열이 되면 지속 성장이 어렵겠습니다. 그런 사회는. 과연 원인이 뭐냐? 이런 양극화의 원인 중에는 여성을 차별하고, 지역을 차별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게 있는데, 이런 차별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 우리나라의 세습되는 재벌가가 있고, 재벌가의 굳은 일을 다 하는, 뭐 회계 사기를 했는데 그다 증거까지 인멸해주는 뭐 보안 전문 뭐 상무라든지 40대 초반에, 뭐 어쨌든 여기 아까 얘기한 뭐 언론이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다 오적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김태동 치면은 그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무려 지금부터 24년쯤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제가 시를 썼습니다. 5족, 21세기의 오족에 대해서. 21세기가 되기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뭐 요새도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법률 도둑, 법도, 언론 도둑, 언도, 땅 도둑, 지도, 환경 도둑, 환도, 공무원 도둑, 공도 해가지고 재벌 집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임금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면 외국 소비자도 좀 덕을 보겠죠. 또 외국의 자본들이 덕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여성 노동자, 지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힘든 거죠. 이 다수의 노동자들. 이 사람들 다 하면 80%, 90%가 될 거 아닙니까? 노동자에. 우리 모두가 노동자인데. 결국은 일할 때도 힘들고, 그 노인이 돼서 일이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을 때 소득이 끊어지니까 빈곤율이 OECD 1위고, 우리 세대는 부모를 부양했는데 자식들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로서 역사적인 지금 그걸 좋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뭐 아마 제가 종교인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불행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근데 역대 정부는 양극화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요. 우선 생산 활동을 통해서 매년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와 금융자본과 토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각 임금, 이자, 그 다음에 지대, 임차료, 임대료, 또 이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 분배가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3월달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게 김정우라는 사람이 어디 지역군지는 모르겠고요.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하면 찔끔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1인당 소득이나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는 그냥 쭉 몇십 년 시계열 자료가 있으니까 연구자들도 연구하기가 편한데, 이 분배해야 되는 통계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하여튼 국회의원이 요구를 해서 최근에 나온 거에 의하면 국세청에 우리가 소득 신고해야 하잖아요. 5월 말까지 종합소득 신고 있고, 근로자면은 연말정산하고 이제 끝나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2,200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1000분의 1, 상위 1000분의 1, 0.1%면 22,000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 상위 22,000명의 평균이 약 15억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재작년 2017년. 그런데 2,200만 명 중에 딱 중간에 있는 1,124만 명째에 있는 사람은 연간 소득이 2,301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요 상위 0.1%는 64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분배 양극화를 잠시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이제 상위 0.1%인데 이게 15억이지만 14억 7천만 원이지만 이 중에도 어떤 사람은 몇백억 또는 1,000억 이상 벌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4억 이하로 벌어서 평균이 14억 7천만 원이겠죠. 그런 것까지는 나왔나 모르겠네요. 여기 표를 제가 인용했는데 상위 0.1%의 평균만 나온 거예요. 평균이 14억 7천만 원. 상위 1%는 약 3억 9천만 원. 상위 10%면 7,400만 원. 상위 30%면
3,700만 원. 상위 50%가 이제 중위소득인데 2,300만 원. 그 다음 그래프에 보면 외환위기가 났던 97년에는 가계로 이제 분배되는 그 비율이 70%가 넘었는데 2014년, 약 10여 년 뒤에는 62%로 8%포인트 정도 내려갔다. 반면에 법인에게 돌아가는 그 부가가치는 15%에서 25%로 높아졌다. 그런 게 그림 5와 6에 나와 있고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지출 구조로 봐도 최종 소비 지출의 비율이 독일 같으면 요 빨간 게 약 73%잖아요. 이게 최종 소비 지출인데 우리나라는 64% 정도잖아요. 63%대로 또 내려갔죠. 미국은 83%. 미국에 비하면 가계의 소득으로 분배가 돼야 그걸 가지고 소비하는 거니까. 근데 이 지출 통계는 매년 시계열로 나오고, 아까 분배 통계는 국회의원이 요구해야 이제 마지못해 이제 최종 소비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낮다는 것도 가계에 대한 그 분배율이 낮은 거와 연관이 있는 거죠. 이 홍민기라는 노동연구원 학자가 역시 최근에 금년 2월에 한 거에 의하면은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올림픽 하던 88년에는 35% 정도 했는데 50%가 됐다 이런 겁니다. 지난 30년간 여러분 인생이 여기 계속 김포에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번 이사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은 대강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중에도 좀 차이가 물론 있겠죠. 우리 한국 경제 전체로는 이렇다 이런 말씀. 상위 10% 소득 점유율이 말레이시아나 호주에 비해서나 뉴질랜드에 비해서 높다. 싱가포르, 일본하고는 비슷합니다. 뭐 자본주의를 하면은 모두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4년, 또 박사하는데 아주 빨리 하는 사람은 4년, 석사, 박사 한꺼번에. 그다음에 저처럼 놀며 그냥 마누라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더 오래 걸리겠죠. 7년, 8년. 근데 그 합해서 10년 동안 예컨대 자본주의란 말이 들어가는 그런 과목을 하나도 안 배우고도 다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이 자본주의인가요? 사회주의인가요?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뭐 옛날 소련이나 이런 데는 이제 뭐 사회주의였죠. 근데 거기도 자본주의고 한국도 자본주의인데 왜 이렇게 소득의 양극화에 같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도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한국이나 중남미는 이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북구는 이게 심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북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북구에도 착취가 있는데 우리가 더 심하냐 이런 얘기죠. 심한 걸 과잉 착취, 줄여서 더 착취라고 했더니 매년 300조 이상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북구에 비해서 더 많이 착취당하는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는 북유럽에 비해서 매년 3천만 원 이상 더 착취당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국에서 저만 얘기하고 다녔는데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나중에 여러분 뵙게 되면 다른 간접적인 뭘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올림픽 한 뒤에 30년이 지났는데 북구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년 300조 원 더 벌어지니까 그 나라도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더 벌어지니까 30년 동안 약 1경 원이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여성하고 한국 여성을 비교해 봤어요. 한국 여성이 노르웨이 여성에 비해서 매년 1인당 1,600만 원 정도, 연간 270조 원 정도 더 착취당합니다. 그걸로 끝이냐? 이 경제가 뭐냐? 이게 경제학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거든요. 아버지는 영국 사람 아담 스미스라고 하고,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인데 의사였어요. 원래 의사였어요. 옛날에 경제학에서는 학문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제 만드는 과정이니까. 의사하면서 이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이 경제를 순환으로 봤어요. 돈다 이거죠. 돌고 도는. 돌고 도는 이겁니다. 소득, 이 생산 과정으로 한번 돌고, 그걸 끝나면 좋은데 경제가 그게 아니에요. 요새 탄력 근무제 어떻게 해가지고 3개월 기준으로 하던 걸 6개월로 한다 어쩌고 하는데, 그 김유선 박사 와서 반대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논농사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겨울에 보리 농사도 하고 해서 이모작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모작을 한다고 해도 1년에 2번 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돌 수 있는 게 있어요. 돌아. 뭐죠? 제일 빨리 도는 거, 경제에서. 돈이 빨리 돌아요. 여러분 돈은 얼마나 빨리 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 돈은 1년 정기예금 하면은 1년 지나서 2% 이자 받잖아요. 그건 돈이 1년에 한 번 하니까 농사 짓는 거나 같네요. 더 이익을 보려고 빨리 돌릴 수 있죠. 데이 트레이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 2번, 오전에 사고 오후에 팔고, 심하면 9시에 사서 10시에 팔고, 다시 2시에 사서 3시에 팔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로 제일 그래도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요령은 쌀 때 사고 최대한 기다렸다가 비쌀 때 팔아라.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비결이. 그 사람이 한 달에 $10,000씩 받고, 과에는 쪽집게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없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미래를 이렇게 누가 다 예측할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자산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시장. 주식시장 있고, 파생 상품 시장도 있고, 월스트리트이 그거 해서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가 엉망진창이 돼서 결국은 미국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자유무역 정책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그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당선이 되고, 실제로 지금 중국하고 1년 이상 무역 분쟁을 하고 점점 그게 심해져가지고 최근에 또 주가가 내려가고, 한국에도 외국인 한국 주식 샀던 사람들 이제 매도를 하고, 최근에 한 열흘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한국 자본주의는 또 다른 게, 그런 주식 그런 거 여러분 주위에 하는 사람 가끔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87년 이전부터 70년대부터 더 올라가면 60년대부터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사촌까지 하면은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돼가지고
보지도 않고 삽니다. 주식 보지 않고 사듯이. 그리고 갭 투자라는 게 생겨서 처음에 10억이 있었다 하면 여윳돈이 10억이 있었다. 그러면 강남 어디에 아주 작은 몇 년 전 2014년으로 돌아가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초이노맥스가 있을 때 빚을 해서라도 사라 할 때 자, 자기 돈 10억이 있거나 또는 10억을 빌릴 신용도가 있다 하면은 10억을 가지고 무슨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때는 뭐 30평 이상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사서 가만히 있느냐, 그걸 전세를 넣는 거죠. 얼마 받느냐? 대개 5억밖에 못 받아요. 강남의 전세가율은 낮습니다. 그럼 5억 전세 보증 가지고 이제 강북에 어디 가서 또 사는 거죠. 그걸 또 전세를 놓는 거죠. 얼마예요? 이번엔 4억에 전세 놓을 수도 있어요. 강북은 한때 전세가율이 80% 이상 올라가는 거죠. 이제 4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김포에 올 수도 있죠. 김포에 와서 세 번째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리고 3억에 전세를 놓고 3억 가지고 어디 하느냐. 인천에 가서 또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작년 상반기까지 10억이 아파트를 5채 샀고 산 게 10억 더하기 5억 더하기 4억 더하기 3억 더하기 2억 이렇게 하더라도 25억이다 하면은 6채를 샀다면은 25억에 2배로 뛰어서 50억이 됐으면 25억을 번 거죠. 4년, 작년 2014년에서 2018년, 작년 상반기까지, 작년 9월부터 그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8차 부동산 대책으로 7차까지는 부동산 값을 억제하는 대책을 해도 막 값이 올랐다고요. 8차 작년 추석 직전에 한 거 뒤에 이제 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내릴 땐 적게 내리고 오를 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더 벌어왔고 무주택자들은 그만큼 집 마련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가 특히 심해서 매년 200조 원 이상 양극화가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에 여러 가지 유행거 있잖아요. 뭐 수학 공식도 있고 물리, 화학, 생물 뭐 이공계였다면 이쪽 문과라는 뭐 역사, 뭐 지리, 뭐 일반 사회 지금 얼마나 기여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생활에 보탬이 되셨어요? 근데 그건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지금 학원 뺑뺑이 도는 거 정말 이거 비정상이에요. 그걸 통한 공식 통계로는 한 20조 원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조 원 이상의 어린 학생들이 시간을 뺏기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이 100조 원 이상 훨씬 그 이상의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매년 부동산 200, 교육비 100만 해도 300조 이상의 북유럽에 비해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위 1%만 보겠습니다. 1%. 2000년에는 상위 1%에 들려면 재산이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 6억 5천 정도면은 1%의 턱걸이 이건 평균이 아니라 그 턱걸이 수준입니다. 경계. 근데 2013년에는 10억. 지금은 이게 20억 정도 되지 않았나. 이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2000년에서 2013년까지 보더라도 한 50% 했는데 2008년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또 일어났었잖아요. 2008년에 환율이 33% 오르면. 그래서 외환위기 뒤에 부동산 값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하냐? 이거 소득의 양극화가 있고 재산의 이제 양극화가 있다 이거예요. 매년 이쪽에서 300조 원의 과잉 착취, 이쪽에서 300조 원의 과잉 수탈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합해서 600조. 북구나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첫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정책이든 일반 그 생산의 그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든 재벌에 대한 특혜가 우리가 많고, 이 재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재벌을 나타내는 영어가 없어서 그냥 체벌 그렇게 써요. CHAEBUL.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부패하고 어쩌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검찰이나 사법부가 이 경제에 관련된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을 안 하는 문제. 하여튼 촛불을 지지한 사람 중에는 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던데. 하여튼 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은 축구 경기가 안 되듯이 경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부패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997년에 외환위기, 2003년에 카드 대란, 또 2008년에 환율이 또 33% 이상 올라간 외환위기. 세 번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97년 이후에 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세 번의 금융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들이다. 경제 용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없는 1원 1표를 해도 돈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데, 나는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0원 소비자로서 10,000원의 권리밖에 없고, 어떤 사람 10억 원이 있으면은 10억 원의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힘이 나보다 10만 배 크잖아요. 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있고 거기 경제 권력도 있습니다. 그럼 경제에 대해서 권력이라는 게 뭐냐고, 경제에 대해서 중요한 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경제 권력이거든요. 그럼 경제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소득 양극화, 재산 양극화가 문제다, 재벌이 문제다 하면은 재벌 개혁을 하고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책을 제대로 하고 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하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거를 다수의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기득권층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기득권층에 휘둘리면은 그 정부는 우리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유럽의 어떤 정부는 기득권층에 휘둘리고 자기들의 정권을 이 국민으로부터 이제 뺏고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악랄하게 한 거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히틀러였죠. 히틀러 전쟁을 2번 일으켰잖아요. 세계전쟁을. 그러고도 독일 정치인들이 100% 정신을 못 차리다가 1968년이 돼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독일의 전후 경제 시스템에 비교적 양심적인 자본주의로 됩니다. 그때 그 20년간 전쟁이 끝나고 68년까지 그 독일의 보수적인 학자들이 주장한 게 강한 정부론이고, 강한 정부라는 것은 독일에서 볼 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때 돈을 번 그 강한 이해 집단, 즉
독일의 대기업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깨끗한 정부가 강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우리나라도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느냐 어쩌느냐고 4대 개혁을 했느냐 어쨌느냐 했지만 결국은 임기 후반에도 강한 이해 집단에 포획됐기 때문에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 정부도 강한 정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가 15대니까 그때 16대 지금 19대 대통령이에요. 어느 대통령도 충분히 강한 정부를 이끌지 못해서 결국은 경제 민주화도 안 되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노동부는 노동 탄압부고 환경부는 환경 파괴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위원회고 뭐 이런 식으로 정부 각 부처가 이렇게 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뭐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하고 이러니까 특히 2008년에 금융위원회가 생겼는데 금융위원회라는 조직은 세계 어느 나라에 없어요. 옛날 재무부가 이름을 바꾼 건데요. 없어야 돼요. 지금 부동산 거품이 심하고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언제 또 제4의 금융위기가 올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금융위기에 또 하나의 금융위기의 요인을 키워놓은 게 2008년에 생긴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를 자꾸 그걸 제대로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을 억누르려고 하다가 어떻게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바람에 그게 됐죠. 지금도 하여간 이 모피아들이 여전히 그걸 결정을 하고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실업자가 갑자기 막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 제품도 안 팔리고 그래서 몇 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러는 동안 실업자가 된 분들이 그 뒤에 다시 딴 데 취직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한번 실업자가 되면 나이가 40, 50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금융위기가 오면은 한 번 큰 중병에 걸리면 이제 회복이 되더라도 옛날만큼 회복이 안 되듯이 건강해지지 않듯이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97년, 2003년, 2008년 11년 동안 3번 겪었으니 얼마나 이 경제가 만시창이가 됐겠어요. 수백만 명 또는 10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겠죠. 여기도 뭐 적어도 3분의 1은 피해를 보셨을 겁니다. 본인이 느낄 만큼. 근데 또 한 번 이게 와보세요. 91년에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그때 일본 경제가 지금 한국 경제보다 더 강한 경제죠. 세계 2등의 경제였고 이미 엔화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화폐였으니까 지금 우리 원화의 힘이 엔화의 70년대 힘보다도 약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뭐 나이가 들어서 그냥 쉬고 싶지만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발언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경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1일 날 경제도 민주주의라고 크게 뭐라고 하나요? 어깨에 메고 한 서너 시간 탑골공원에서 시청까지 민주주의는 1인 1표입니다. 그죠? 누구도 선거 때 나는 10표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경제도 그렇게 중요한 정책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제 개혁을 한다, 구조 개혁을 한다 할 때 그걸 국회에서
할 때는 말이죠. 예.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한테 선거 자금, 후원금을 많이 준 그런 대기업의 뜻에 따르지 말고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희망을 꺾지 않는, 희망을 살리는 그런 그걸 해야 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장관 1급, 2급, 3급, 4급, 5급 그 공무원들을 제대로 일하게 해가지고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한 그 경제 질서, 경쟁 질서 정책으로 개혁을 하고 복지도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경제민주주의입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경제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요. 왜 경제민주가 왜 필요하냐? 이 쭉 얘기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장을 통한 1차 분배, 자산 시장을 통한 2차 분배 또는 재분배, 또 정부 예산을 통한 이 정부에 의한 재분배, 재정에 의한 재분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를 시장과 자산시장을 통한 생산시장과 자산시장을 통한 것은 시스템을 공정하게 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정부를 통한 재분배는 역시 복지나 이런 걸 제대로 하고 그 세원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죠.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해서 왜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제4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기회균등, 행복추구권이 보장이 되는 희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하면서 경제는 독재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일본처럼 되는 거죠. 일본은 재벌이 없이도 그 91년 그 부동산 거품이 그 전에 생성되고 꺼지는 일이 있었는데, 일본은 재벌 메가더 때 그 전시 중에 그까지 재벌 총수들을 전부 몰아냈거든요. 총수가 없는 재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하고는 다르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 권력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은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또 내 아들, 딸이, 내 손자들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제 몫을 받는가, 이것을 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뭐 아들, 딸이 한테 피자를 사다 주신다, 또는 손자, 손녀한테 피자를 사다 주신다 해보십시다. 가끔 그러시나요? 예? 피자 아니고 그냥 분배 문제가 없는 짜장면 2그릇. 지금 분배 문제가 없죠. 그냥 한 그릇 넣어 먹고 한 그릇 넣어 먹고 하면. 근데 피자는 이게 분배 문제가 있다고요. 그죠? 쪽으로 사기 전에는. 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나누시고 그 중에서 예쁜 손자한테 남아선호 사상으로 조금 더 큰 걸 주시고 손녀한테 조금 작은 거 주시면 손녀가 행복하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칼도 있잖아요. 뭐 그 플라스틱 칼이 있던 집에서 칼을 쓰시던 그 칼을 큰 손자한테 맡기시고 네가 잘라라 하고, 근데 자른 2쪽 중에 한쪽 선택하는 건 다른 손녀한테 하고 하면은
손자가 어떻게 자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똑같게 자르겠죠, 그죠? 자르지 않는 피자의 경우에 이제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 문제는 어려울 것 같지만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본주의 어느 자본주의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분배를 잘하고 있는 북구나 독일의 를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미국, 일본형은 분배에서는 좀 낙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미국이 그 막강한 군사력 또 금융력 이런 것으로 뭐 지금까지는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10년 뭐 9년 날라리로 공부하고 한 1년 반 가르치다가 이제 40대 초반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가르쳤는데 어쨌든 미국이 더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공부하던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도 미국 경제 시스템이 지금 더 불공정해지고 더 예측 불가능해져서 또 그런 나라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남북 문제나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경제 권력이라는 것은 분배, 또 재분배, 또 세금 이런 경제에 관련된 중요한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힘, 영어로는 룰을 정할 수 있는 세터, 정하는 자, 이게 경제 권력자고 그게 우리 5천만 중에 19세입니까 요새? 그 19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주의로 재벌 개혁도 하고 부동산 개혁도 하고 정부 개혁도 하고 금융 개혁도 하고 조세 개혁, 예산 개혁을 비롯한 재정 개혁도 하고 직장에도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노동 상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하고 지금 아베도 하는데 지역균형 개발도 하고 소비자 민주주의도 하고 복지 확충도 하고 기본소득도 하고 무지개가 7색깔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 무지개 그림을 좀 멋있게 누가 그려주시면 좋겠네요. 경제 권력자 누구죠? 예,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주인이고 심부름꾼인 정부가 강한 정부가 되도록 재벌이나 부동산 투기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내야겠습니다. 선거 때 물론 제대로 뽑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뽑았는데 공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직접 나서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노란 조끼를 입고 주말마다 나서고 있는 겁니다. 50대 중년 여성이 그것도 파리에서 좀 떨어진 지방에 사는 중년성이 김포하고 저 서울시청 사이 거리보다 파리시청하고 이 50대 중년 여성이 사는 이분이 뭐 유튜브에 올렸는가 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고 합니다. 가솔린 세를 너무 많이 올렸다 해가지고 절대 지연 학연 떠나서 철저하게 경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후보자가 제대로 내 자식들의 그 이해관계를 보호할 것인가를 따라서 주권 행사를 해야 여러분이 경제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현재는 문재인 정부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되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경기도의 도민이고 김포시의 시민으로서 지방의 경제정책도 잘 감시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희망의 경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